안녕하십니까. 최근 AI 개발은 알고리즘이라든지 하는 그러한 측면보다는 그 AI 개발이 일반화되면서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이고 공학적으로 할 거냐라는 쪽으로 관심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소미나는 그 AI 주도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런 AI 주도 개발로 저희가 와이즈 프라핏이라는 그러한 툴을 내놨습니다. 그 툴을 설명을 드리고 실제 AI 주도 개발 도구가 사용된 3개의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트너도 방금 IBM에서도 AI 주도 개발을 설명드렸었지만 가트너의 2019 탑10 스트래티지에서도 AI 드리븐 디벨롭먼트가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오토ML, 이것도 처음 구글에서 만드는 용어인데 지금 거의 일반화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자동화를 이제 오토ML 그러는데, 이런 머신러닝 자동화 도구를 통해서 일반 사용자도 쉽게 AI 업무를 개발하자라는 겁니다. 전문적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있으면 더 좋겠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도움 없이도 일반 사용자가 쉽게 AI 업무를 개발하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수집 정제된 데이터만 있으면 버튼 클릭만으로, 그리고 내가 따라할 수 있는 사전적인 모델, 비슷한, 내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추천 시스템을 만들고자 할 때 추천에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 머신러닝 모델이 있으면 편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따라할 수 있는 사전적인 모델이 있다면 더욱더 편하게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벤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슬림하게 그 오토ML 도구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H2O, 데이터 로봇, 그리고 저희의 와이즈 프라핏입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 로봇의 경우에 잘 사용하면 70%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AI 개발할 때 복잡한 코딩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문역의 차이에 따라서 수준의 편차가 크겠죠. 그리고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AI 자체가 블랙박스화돼서 explainable 하지 못해요. 설명력을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그리고 비슷한 머신러닝 모델을 줘서 참조해서 쉽게 따라하기를 해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것들, 그리고 설명에 가능한 시각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이썬 코딩만으로 개발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그러한 코드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파이썬 프로그래머는 잘 아시는 분이 아니면 저거는 이해하기 어렵죠. 블랙박스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머신러닝을 개발하는 그런 과정은 크게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 이해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 수집이죠.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데이터 전처리를 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이해하는 탐색 단계, 그리고 데이터를 정제하고, 그리고 변화시켜서, 머신러닝에서는 데이터 변수를 피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피처를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피처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모델을 구축해서 최종 원하는 인계치, 정확도가 나올 때까지 모델을 우리가 학습을 시키고요. 그러한 모델이 학습된 결과를 토대로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걸 현업에 적용해서 예측 업무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모델 학습을 시켜서 이 모델이 원하는 인계치, 정확도가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모델을 우리가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럴 때 이 특징 선정부터 모델 최적화의 이 단계는 많은 그런 반복적인 관계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박스에 있는 것을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볼 때, 여러분들 생각할 때 가장 어려운 프로세스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왕도가 없어요. 데이터 수집이죠. 그 데이터 수집은 데이터를 주려는 상대방으로부터 설득해서 데이터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 실제
AI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데이터 수집이 거의 뭐 엄청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년도 10개월 동안 우리가 프로젝트를 할 때 뭐 심지어 어떤 프로젝트는 10개월 끝나도 데이터 수집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뭐로 하느냐? 샘플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공개된 외국 데이터 갖고 이제 머신러닝을 돌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오토메일 플랫폼은 비즈니스 이의 데이터 수집 뭐 이러한 쪽은 우리가 자동화할 수가 없죠.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 모델 학습, 예측에 실제 예측은 모델 적용이죠. 이러한 세 가지 단계를 자동화한 것이 오토ML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와이즈 프로핏은 오토ML 플랫폼으로 그 데이터 전처리를 공학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알고리즘을 다양하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비주도 학습도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가 최근 인기를 끄고 있는 강화 학습도 저희들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여러 데이터를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알고리즘 최적화, 그다음에 모델을 자동으로 관리하고 자동 배포, 그리고 모델을 만들어놔도 우리가 계속 진화를 시켜야죠. 그래서 모니터링해서 그 모델의 정확도를 계속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진화 관리들, 그리고 시각화, 모델의 설명력을 높이는 시각화. 그래서 와이즈 프로핏의 레퍼런스로는 저희가 뭐 정보화진흥원, AI 허브라든지, 그다음에 사행성 콘텐츠 탐지,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추천, 그다음에 좀 이따 설명드릴 미디어 콘텐츠 추천 여러 분야에서 저희들이 사용되고 있고요. 최근 10월달에 조달청의 혁신 시제품으로 선정이 돼서 3년 동안 그 공공기관은 그 수의 계약이 가능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그 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월달에 가트너 뉴스레터에 등재가 돼 있고요. 이런 가트너 뉴스레터는 저희 부스에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와이즈 프로핏의 주요 기능을 데이터 입력부터 데이터 탐색, 특징 선택, 알고리즘 선택, 모델 평가, 모델 배포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데이터 입력은 뭐 클라우드 데이터, PC 데이터, 파일 다 가능하고요. 데이터 탐색, 데이터를 이해시키는 단계고요. 이때 변수 유형 저장하는 것들. 그다음에 특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특징을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모델은 뭐 내가 변수 100개를 썼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뭐 어떤 데는 20개 썼다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변수를 많이 썼다고 좋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거죠. 얼만큼 결과에 좋게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를 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 성공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변수가 여기서는 이제 26개의 변수가 실제로 답에 얼만큼 영향도를 미쳤는지를 머신러닝을 통해서 저희가 그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6개의 변수가, 여기 파란색 16개의 변수가 이러한 상대적 수치로 변수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26개의 변수 중에 다 쓸 필요가 없겠죠. 16개의 변수만 저희들이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이러한 그래프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은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뭐 이건 학자에 따라 뭐 5가지도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클러스터링, 비주얼 학습의 대표적인 클러스터링, 그다음에 분류, 회귀, 그다음에 이제 요새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딥러닝의 유저 인터페이스는 이제 별도로 저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클러스터링, 분류, 회귀의 그런 모델 유형을 선택하고 그 예측 모델 알고리즘을 구체적으로 선택한 다음에 각 알고리즘의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그러한 과정을 나타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0,000개의 데이터셋이 있을 때 우리가 데이터를 토대로 쭉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보통 이제 80대 20의 비율로 이제 모델을 우리가 80%는 즉 8,000개는 학습을 시키고 2,000개는 나중에 그걸 토대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90대 10으로 할 수도 있고, 이것도 중요한 결정 요소인데 이런 검증 데이터 비율을 설정하고 그리고 이제 모델을 돌리고 난 뒤에 결과입니다. 그래서 회귀의 경우 그 중간에는 분류의 결과 그리고 균집의 결과를 이렇게 나타내 준 거고요.
그래서 다 모델이 이제 우리가 완성된 뒤에 모델을 실제로 적용합니다. 현실 업무에. 그래서 예측할 때 그래서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장된 모델로 신규 데이터에 적용해서 계속 모델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모델의 결과, 예측의 결과를 API 형태로 또 우리가 다른 그 시스템이나 또는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계속 진화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계속 진화할 수 있게 하려면은 예측 결과의 어떤 성과 지표를 갖다가 계속 우리가 시각화를 통해서 탐지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예측 결과 전체가 예측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변수의 그 값을 예상한 값과 그 정답을 우리가 이렇게 비교한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다음에 사스의 모델을 올려놓고 사스에서 우리가 얼만큼 그 하드웨어가 어웨일러블한지, 그다음에 모델이 지금 현재 몇 개를 돌렸고, 그다음에 현재 학습하고 있는 모델의 숫자, 그다음에 우리가 얼만큼 데이터를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스 버전으로 profit.wise.co.kr을 여러분들이 치시면 이러한 제가 소개해드린 이러한 모델을 실제로 쓰실 수 있고요. 10MB 이하면 공짜로 여러분들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교 학생들이 현재 그 사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그인의 편리성을 저희가 높이고자 이메일 아이디만 넣으시면 아주 쉽게 뭐 더 다른 거 안 물어봅니다. 그것만 넣으면 바로 여러분들이 가입해서 그리고 실제로 머신러닝 프로세스 모델 쓸 때 또 튜토리얼이 있어야죠.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튜토리얼도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사전 정의 모델의 하나의 예로 나사 엔진 잔존 수명을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여러분 우리가 동영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사전 정의 모델, 따라하기 위한 그런 예측 모델이죠. 그래서 나사의 예측 정비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터우펜 엔진의 잔존 수명을 그 IoT 데이터, 센서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서 잔존 수명을 예측하는 그러한 그 모델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도 우리가 그 AutoML 도구만 필요한 건 아니죠. 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데이터를 정제하는 데이터 품질 도구, 그다음에 그 성과 지표를 명확하게 직관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시각화 도구,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이제 확장 모델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 품질 관리 도구는 이제 저희가 YGDQ에서 조달청 쇼핑몰 상품 등록돼 있고, 가트너의 뉴스레터도 올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으로 말한다면 일반적인 데이터 품질의 플러스에서 데이터 이상치를 탐지하는 것을 머신러닝을 적용해서 했다는 그런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데이터 시각화 도구, 다처음 시각화 도구인 와이즈 인텔리전스 제품 특징으로는 마찬가지로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이 되어 있고, 가트너 뉴스레터에도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여태까지 이제 쭉 AutoML의 과정, AutoML의 정의, AutoML의 프로세스를 쭉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이제 실제로 AutoML이 적용된 세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인 개인화 추천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카카오를 통해서 뭐 콘텐츠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동영상을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상거래 사이트로부터 또 추천받을 수도 있고, 이러한 그 개인화 추천이 첫 번째 사례고요. 이런 추천을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템 추천, 두 번째는 사용자 기반 추천, 그리고 통계 기반 추천입니다. 그래서 아이템 기반 추천은 아이템 간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아이템 연관 분석일 수 있는데, 아이템 연관 분석이라면은 해리포터 내가 1을 봤는데 2를 안 봤다 그럴 때 해리포터 2를 추천하는 게 가장 맞겠죠. 가장 연관성이 크니까. 그 또 하나는 내가 자동차를 새로 샀어요. 그럼 그분한테 바로 추천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자동차 액세서리가 되겠죠. 그런
아이템 간의 기본적으로 갖는 연관성이죠. 그리고 이제 구매 주기 분석. 대표적인 것이 그 생수를 내가 뭐 보름마다 주문한다 할 때 그건 구매 주기겠죠.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그 생수 같은 경우 그 주기를 이렇게 등록을 하면 이렇게 그 배달하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본격적으로 설명드릴 것이 이제 사용자 기반 추천인데, 그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사용자 행동의 유사도를 측정해서 그 사용자의 그룹, 그 사용자의 동질 집단이라고 표현하는데 라이크 마인드, 같은 취향을 가진 사용자 집단을 정의를 해서 내가 특정 A 집단에 속했다 그럴 때 그 집단이 주로 쓰는 품목을 저한테 추천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중에 그 안 쓴 게 있다면은. 그래서 사용자와 유사한 다른 사용자의 선호 아이템을 추천하는 것이 이제 사용자 기반 추천인데, 이 사용자 기반 추천이 특히 뭐 개인 보호에 저촉될 것도 없죠. 누군지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사용자가 그 행동 데이터를 갖다가 기반으로 추천을 하니까 사용자 기반 추천이 상당히 그 많이 그 인기가 있습니다. 그다음 통계 기반 추천은 어떤 통계적인 우선순위, 그리고 뭐 내가 여기를 밀어야 되겠다라는 뭐 전력 아이템, 신규 아이템을 추천하는 것이 통계 기반 추천입니다. 그래서 콜래보레이티브 필터링 해서 협업 필터링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용자의 행동 로그를 분석해서 사용자와 유사한 선호 아이템을 추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A, B, C, D라는 상품이 4개가 있고 사용자가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A, B, C를 샀죠. 나는 A, B를 샀고 다는 A, B를 샀습니다. 라가 A를 샀는데 이 라에게 어떤 상품을 추천해야 되겠습니까? B, C, D 중에서 어떤 걸 추천하는 게 제일 타당할 것 같습니까? B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B? 손 좀 들어보시죠. B가 정답인데, 만약에 마음속이라도 B가 맞다고 생각하고 뭐 손을 들었건 그 B를 맞추신 분은 제가 보기에 그 머신러닝을 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논리적인 사고력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현실 세계와 뭐가 다르느냐? 현실 세계는 사용자 수가 뭐 몇 천만까지도 있을 수 있겠죠. 아이템 수도 100만까지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변수를 하나만 썼죠. 샀냐 안 샀냐. 근데 변수도 많을 수가 있겠죠. 심지어는 뭐 몇십 개, 100개까지도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 알고리즘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변수를 정하면 되죠. 그 변수의 가중치를 정하고 그러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복잡한 건 누구한테 맡겨요? 기계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에요. 복잡한 의사결정 단계 이런 것들을 그 기계가 할 수 있게 기계가 하게 시키는 것이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SMR이라는 그 MBC와 SBS가 합작한 그런 그 동영상 유통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손흥민이 골 넣는 장면을 제가 이제 클릭을 한 거예요. 얘를 이제 산 거죠. 그래서 12초 동안 제가 이제 그 광고를 보죠. 여러분들 보신 분 많을 텐데, 그럴 때 이제 추천된 것이 인기 영상이 이제 탑 10에 해당되는 그런 그 통계적인 기반으로 추천한 거고, 이 부분이 바로 콜래보레이티브 필터링에 의해서 추천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한 그 변수 꾸러미가 바로 이제 변수가 이제 추천 꾸러미인데, 여러분들 드라마 동영상 보시는 분들 드라마 보면은 장르, 어떤 출연진이 나오느냐, 누가 감독하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변수가 되겠죠. 뭐 선호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나타내 준 것이 이제 추천 꾸러미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이 특징을 선정하고 얘의 가중치를 쭉 정하는 겁니다. 그 알고리즘 정하고. 실제로 제가 4년 전에 저희가 홈쇼핑 회사에서 그 성과 분석을 한 예인데, 성과 분석을 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모델 된 것들 중에 A/B 테스트를 합니다. 어떤 거를 선정할 건지, A로 갈 건지, B를 갈 건지.
근데 이 회사가 그 당시 하루 주문량이 한 70억 대였으니까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게 메인 그 모바일의 첫 번째 화면에 추천을 해주는 거니까 많이 신경을 썼는데, 그때 이제 아이템 기반 추천하는 그룹하고 그 사용자 기반 추천하는 그룹, 저희들하고 이제 경쟁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둘 다 서로 자기께 좋다고 하니까 최종적으로 CIO가 이제 결정을 내린 게 2달 동안 그러면 A/B 테스트를 하자. 호수 날에는 아이템 기반 추천을 돌리고 짝수 날에는 사용자 기반 추천을 돌리자. 그래가지고 2달 동안 쭉 이제 우리가 그 결과를 냈는데, 실제 이거는 뭐 다른 쪽에 이제 결과를 A/B 테스트를 낸 거고, 저희가 일주일마다 끝났을 때마다 이제 추천 결과 그 성과 분석을 놓고, 야, 아이템 뭐를 바꿔야 되지, 변수를 뭐를 해야 될 것인지 뭐 이런 거 생각했던 그 고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과는 저희가 근소하게 이겼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측 정비, 그러니까 설비 및 정비가, 예방 정비는 어떤 그 자동차 같은 경우 뭐 5만 킬로 뛸 때마다 엔진 오일을 바꿔라. 근데 자동차의 경우에 우리가 온로드로 계속 이제 좋은 환경에서 달렸을 때의 상태와 오프로드로 갔을 때의 상태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측 정비는 그 예방 정비의 어떤 그런 주기보다는 어떤 그 설비의 가동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정확한 그 고장 시점을 예측해서 좀 더 그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그러한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의 목적은 실제로 이제 군에 적용된 그 4년 사업의 그 목적인데, 장비 가동률을 향상시키고 수리 부속 수요 예측을 최적화하고 장비 유지비를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적용 대상으로는 탱크와 이제 항공기가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구성도는 크게 데이터 수집을 해서 빅데이터를 통합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예측 분석 쪽, 그래서 수리 부속 수요를 예측하고 정비 수요를 예측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시각화해서 API로 본 시스템에 연동을 시킨다든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선제적 대응을 하는 그런 4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년 차에서는 이제 정령 데이터 수집하기 바빴고, 2년 차 돼서 저희들이 센서 데이터도 수집하고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도 수집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거는 뭐 어느 인더스트리나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비정형 데이터를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대부분 중요한 사항을 미싱, 결칙했다거나 아니면 표기를 좀 애매모호한 표현을 쓴다든지 아니면 다른 표현을 쓴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제대로 분석하려면 반드시 2개는 있어야 돼요. 어떤 부품에 적용을 했고 어떤 작업명이 작업을 했는지. 근데 만약에 그 정비 전문가가 뭐 정비사들이 쓴 기록이 좀 뭐 잘못돼도 보면 대강 그 유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어느 공정에 어떤 부품을 해당으로 된 거야. 그래서 그거를 그 머신러닝이 이제 대행해서 그거를 이제 표준화나 결측치를 찾아내는 것을 머신러닝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는 안 나타나 있지만 가장 큰 작업이 사실은 그 단어 주머니라 그러는데, 그 단어를 제대로 많이 쓰이는 단어들을 그 우리가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를 이제 표준화하고 비정형 데이터도 벡터화해서 실제로 이제 머신러닝 작업에 썼던 결과를 나타내 준 거고요. 수리 부속의 수 예측의 어떤 써였던 변수들, 뭐 품목부터 운행, 수요, 정비, 외부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나타내 준 겁니다. 그래서 프리딕티브 메인테넌스 시스템, 메인테넌스 어널리틱 시스템, PMAS의 기본적인 기능을 뭐 데이터 수집부터 예측까지를 이제 나타내 준 그런 기능이고요. 그 예측을 실제로 시각화한 화면.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플랜트 엔지니어링에 적용된 그 사례입니다. 그래서 건설 플랜트 산업이 그 상당히 그 건설의 규모도 뭐 조 단위로 갈 수도 있고, 이게 리스크가 잘못 관리되면 뭐 1년 늦어지고 이렇게 되면 뭐 몇백억 그 우리가 손해 보는 것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고자 이러한 그 사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건설 데이터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건설에 대한 의사결정을 좀 과학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ITB라는 게 이제 Invitation to Bids 해가지고 우리가 RFP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입찰 요청서의 어떤 독소 조항을 이제 찾아내는 부분들, 그다음에 설계 원가를 예측하는 부분들, 그다음 설계 오류 분석, 그다음에 설계 변경 분석. 다 된 플랜드 설비를 이제 운영할 때 쓰는 예측 정비, 이러한 5가지의 공정 라이프 사이클 단계로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스케줄입니다. 이게 제대로 일정에 맞게 되는 건지, 그다음에 코스트, 이 2가지를 이제 리스크 팩터로 보고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설계 오류 분석의 하나의 예를 나타내 준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설계 오류 분석을 할 때 쓰였던 하나의 그 OTML 도구의 그 결과치 학습 결과, 예측 결과를 그 툴로 나타내 준 겁니다. 근데 이 사업도 저희가 이제 2년 한 4개월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 수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설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 데이터 수집을 좀 더 원활하게 하고자 이제 참여사로 한 10개 회사를 저희들이 이제 참여시켜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가 여전히 이제 모자라는데 저희가 이제 주관사고 포항공대가 이제 같이 이제 참여사를 하고 있는데 포항공대의 이제 참여 교수인 미국에 계신 분이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건설 데이터를 한 4,000건 정도 학술 목적으로 수집한 거를 저희들한테 제공해서 저희들이 아주 굉장히 지금 활기차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데이터 수집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하여간 어려운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 생산성 향상을 위해 AutoML 도구 기반으로 AI 주도 개발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해드렸고요. AutoML 도구의 확산에는 설명력이 이제 높아져야 되겠죠. 그리고 사전 정의 모델의 가용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전 정의 모델을 얼만큼 잘 만들어서 제공할 거냐, 이게 앞으로 저희 모델 그 와이즈 프로핏을 제대로 우리가 소비자분들한테 우리가 제공하는데 큰 그 역량이라고 팩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 하면서 안타까운 건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도 좀 겪기도 하고, 빅데이터 센터 사업을 했는데 1년에 그래서 뭐 하드웨어도 많이 쭉 사놓고 뭐 하둡도 해놓고 RDB도 큰 거 사놓고 이러는데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빅데이터를 스몰 데이터부터 시작을 해서 자꾸 우리가 확장해 나가는 거, 스몰 데이터로부터 텍스트 데이터, 그다음에 뭐 센서 데이터 이렇게 그러면서 빅데이터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해 주신 위세하이텍의 김종현 대표님께 많은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개발 전략과 적용 사례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